요즘에 어제 교육청에서 책을 한 권 줬는데 성을 모르겠는데 땡 해남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책이 있다 보니까 그 인생을 너무 바둥바둥 그리고 너무 똑똑하게 살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분이 40 초반에 파킨스 병을 이제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싸우면서 지금 그 책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적인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의사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 병을 앓고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퇴소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학생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은 어렵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보육원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라고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흔히들 여러분 그 보육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육원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한번 바꿔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에서의 어떤 보호아동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런 아이들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뭐 조성 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한부모, 그 다음에 뭐 장애인 가정 아니면 입양 가족, 뭐 위탁 가정 출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성장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형 동생들과 사이가 안 좋은 분도 계실 테고 지금 현재 또 이혼 가정 아니면 학대 가정에서 성장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일단 한정적으로 일단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 역시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겪었고 지금 장성에 있기 때문에 또 특강하게 된 것 같은데 제 소개는요 5살에 보육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 부실장 이제 그다음 실장도 한번 했습니다. 실장 부실장 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잘 못 믿고 또 잘하는 그런 보호 아동들을 못 봤기 때문에 실장하기 힘들었는데 뭐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열심히 이제 좀 들이댔던 것 같습니다. 들이댔더니 뭐 실장도 하고 학교 체육 대상이라고 한번 받고 옆에 있는 훈장표 하나 보이시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훈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수성상에 선정돼가지고 훈장을 받았는데 뭐 가문의 영광이라 하는데 뭐 저는 아직 가문이 없어서 큰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뭐 지금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와 행복한 고아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오늘 특강 끝나고 꼭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나행고라는 유튜브에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책이고요. 책 제목이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라는 책을 제목을 선정하면서 고아가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고아가 될 텐데 고아가 행복하느냐, 그러면 고아가 행복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아가 불쌍한 것이냐. 제가 요즘에 최근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고아이고 부모님이 없으면 불행할 수는 있지만 불쌍한 것은 아니다. 불행하죠. 불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쌍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서 다 행복하십니까? 다들 얼굴 표정은 행복하신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꼭 불행하긴 하지만 다 또 불쌍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서 밑에 있는 말처럼 고아해도 괜찮고 보호아동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죠. 어리던 사람들은
보육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뭐 50%, 많게는 한 50% 정도는 ADHD 많이 그렇고 또 장애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 계신 또 젊은 분들도 계신데 일단 아무튼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들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이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동이란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아동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 아이들의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느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이들이 보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있는데 아동학대 범죄를 보면 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어떤 형벌을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 폭행, 신체 정서, 그 다음에 방임 등 모든 것들이 보호자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제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동들이 행복하려면 그들의 권리가 잘 실현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어떤 발달을 위한 즉 아동학대 피해율이 떨어져야 되고 심지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수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과 또 어떤 보호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보호 대상 아동 들어보셨습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양육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보호자가 없는 것은 괜찮지만 본인이 양육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부분도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워도 아이를 기르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절반. 어른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아이를 못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맞벌이를 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 그래 따지면 모든 그 한부모 분들은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잘 보는 그 예능 프로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면 많은 분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보육원에 입소한 친구가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라는 부모님을 찾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다 아이들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아동복지법 2조에 보면요, 제1항에 보면 아동은 성별, 연령, 종교 어떠한 것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제2항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환경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0조에 보면 가정으로의 분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누구인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제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77년생입니다. 뱀띠고 저는 부모님의 아직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어떻게 그 부모님을 찾아줘야 되느냐? 찾아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제가 좀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누구신지 다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또 몇 분 성인들은 부모님을 알 필요가 있냐라고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정말 우리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탈북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난민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국적을 가져야 되고 이름도 있어야 되고 제 이름도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 이름에 만족해요. 뭐 천국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이 성남이 있어가지고 이름 이성남이잖아요.
제가 서울권에 자주 가긴 가는데 이렇게 제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의 4대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지금 이 네 가지를 알아야지만 제가 얼마나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차별적인 아니면 너무 어떤 힘든 그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한번 같이 따라 해보자 한 거고요. 생존권을 보면요, 먼저 지금 제 말씀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호시설, 아동 양육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일단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조금 뭐랄까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아동학대로 들어왔든지 아니면은 그런 아이들이 다 모아놓으면 성장기 때 서로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집단 생활에서. 네. 저희 보육원에서 5년 살면 군 면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에 빨리 자립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준 것인데 흔히들 너희는 왜 군대 안 가냐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보육원이 군대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심리 상담을 잘 받고 있는지 국가에서는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권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참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아동 양육 시설에 있는 그 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어떤 목소리가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아침에 자다가 학교를 안 가도 학교 왜 안 가냐고 구박을 할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라고 새벽에 들어와도 혼낼 수가 없고 심지어 아이들은 제 몸인데 제가 담배 피워도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뭔데요? 그렇게 자신을 망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균형 있는 어떤 아동 양육 그리고 어떤 훈육이 필요한데 훈육이 정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아이들이 나는 잠시 이곳에 있을 것이고 빨리 퇴소해서 나는 내가 살아갈 건데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은 이제 예전에는 한 엄마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봤다면 지금은 이제 3교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과 정서적인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발전하지만 아이들은 상대적 발달감을 더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또 아이들이 어른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보육원 현실에도 아동 양육시설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문제입니까? 제가 하소연 비슷하게 푸념을 하자면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고아인 주제에 잘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의 도움을 받고 세금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반박을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어떤 자신들의 세금으로 떵떵거리면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후원을 해주고 내가 후원을 해줬으니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 어떤 대가성의 어떤 후원들이 아이들을 더 망친다는 겁니다. 고아의 문제가 문제인가? 아이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이며 BDS에 비춰지는 어떤 사창가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범죄자, 노숙자가 될 수 있다.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땐 확률적으로 좀 높을 수 있지만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이 있는 분들도 노숙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살아온 환경이 문제고 고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를 해주신 분이 없어도 저는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지난해 8월에 연이어서 여초상관에 자립준비 대학생,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가 2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보육원에서 성장한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 크게 놀라진 않습니다. 예. 놀라면 스스로 더 오히려 제가 더 위축될 것 같아서 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지난 12월 23일에 윤 대통령께서도 보호하던가 자립준비 청년을 청와대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함께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단체에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면제인 이 아이들 대상으로 퇴역군인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군대에 가려고 하면 진로 열어주고 어떻게 지원금을 주겠다. 사실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다 면제인데 굳이 가려고 할까. 그들의 관심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관심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는가 그런 고민도 되고 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생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생각 열립니다, 여러분. 후원의 모델을 보면 어느 제가 전문 서적에서 봤는데 내가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자선 모델이고 아이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고 부모를 만나야 되는 권리, 부모를 알아야 되는 권리를 찾아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을 당연히 존중해주는 인권적인 모델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여러 자원봉사자님들의 글이나 여러 어떤 인권에 관한 글들을 많이 보면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권리가. 네. 흔히들 보호라 하면은 가정보호, 시설보호 이루어지는데 그 시설이라고 하면 흔히들 여러분 정신재활 시설, 약물 중독자 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 심리치료시설 이런 시설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있어서 보육원이라는 시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있을까요?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제가 현재도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서 제 개성과 저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 중에 보육사님들에게 유독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이 아이들 중에 입양을 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중에 또 몇 명은 벌써 생을 마감하고 어떤 암으로, 교통사고로,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또 먼저 이 천국에 가 있는 후배들,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결혼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후배들도 있고 좀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 함께 살아가고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축구를 하는 사진인데 옆에 보기에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중3 때 정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전데 강제적으로 축구를 하는데 재미가 없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체육교사를 20년 했는데 아무튼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때를 좀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금직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 뭐 조폭도 있고, 현재 한 명은 스스로 뭐 목숨 끊은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삶의 유형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뭐 사업을 하는 후배들도 있고요. 보호아동은 과연 왜 생길까? 미혼 부모, 아동 학대, 부모 사망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떤 유기, 미아도 있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다 보육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위탁이 있고, 일시 보호를 하고, 공동생활도 하고, 입양 전 위탁도 하고, 입양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양이고, 그 다음은 가정 위탁이고, 흔히 이렇게 보호아동이 왜 발생하는지 잘 몰랐죠,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근무할 때에도 정말 조금 더 아이들에게 민감하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아이들을 입장에서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을 읽어내는데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을 보면 아동 양육시설이 237개, 보호치료시설이 12개, 일시보호시설이 10개, 자립지원시설이 15개로 이 전체를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탈북민, 한부모, 이주노동자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중에 이제 아동에 대해서 대변하고 그 권익에 대해서,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제 외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아동은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동이 부모의 노력까지는 아니지만 부모의 조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인데, 어른 중에 누구냐? 이제 교사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시설에서 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 자체를. 물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께 뭐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조금 뭐 혼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뭐 좀 따돌림도 당하고, 뭐 많은 그런 시절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시설을 벗어나서 이제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정을 줄 수도 있고, 또 학교를 멀리 할 수도 있겠죠. 뭐 학교에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김천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고요. 흔히들 19은 시설을 퇴소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데, 저는 구미에 첫 발령을 받고 상주에 있다가 김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천에 갔더니 제 보육원 후배들이 그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경계성 지능에 있는 친구인데 특수반에 있으니까 저보고 형이라고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부끄러워하진 않았고, 그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도와주면서, 사람들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특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과, 또 한 명은 보육원에 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보육원이 생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제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독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뭐 아버지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혼자 생활하는 친구라 뭐 많이 도와줬지만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한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가서도 또 아이들 어떤 돌보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보육원 아이들의 우연찮게 담임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또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쟤는 어떻게 뭐 도와줘도 안 돼,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끔찍한 말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6세 임용에 한 번에 합격을 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저에게 우유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우유를 먹고 뭐 키가 많이 자라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이제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고등학교 때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집에 아이들 한 10명 정도를 초대를 했는데, 저도 그 집에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또 다른 아이들과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의 좋은 또 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제가 구구단을 잘 못 외웠거든요. 근데 나머지 할 때 또 새로운 좋은 친구, 또 뭐 하여튼 여자입니다. 여자의 친구가 구구단을 또 방과 후에 남아서 가르쳐줘서 또 수학, 나중에 중학 6학년 때는 수학 경시대회까지 한번 나가게 되었고요.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압니다. 현재 그리고 또 제가 교사 20년을 했고, 또 다문화 업무를 제가 맡았고, 그 다음에 탈북민 지원 사업, 탈북 멘토링도 제가 한번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 부정하면서 다문화, 그 다음 탈북민 이를 만나면 그 사업들을 하면서 참 사회, 우리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친구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또 가져보고, 한편으로는 다문화 탈북민 어떤 지원 정책보다 보호 아동에 대한 또 정책들, 사업들이 좀 너무 좀 약하구나,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아쉬움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조롱 섞인 말 살펴보기인데, 흔히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누어주면서 학부모 아니면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인 받아 오세요, 허락 받아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학부모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말이 맞죠. 보호자 아니면 양육자, 여러분 보호자에게 사인 받아 오십시오 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이 말을 제가 2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보호자라고 하면은. 근데 보호자가 맞긴 맞죠. 조선가정이나 뭐 이런 또 뭐 삼촌, 작은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보호자에게 사인 받아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2년 전부터 사용했는데, 이 말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 어떤 인문학 강의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께서 그 어떤 인문학적으로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냥 어떤 상식적인 수준, 제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그 분이 어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 얘기가 없구나,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고아 감수성이란 말은 장애인 감수성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아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있으신지 한번 오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뭐랄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동은 잘못이 없다, 이 하나만으로도 감수성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게,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몇 달 전에 울산에 출장을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제가 구두를 잘 닦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구두를 닦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또 뭔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유독 더 제 관심이 가서 5,000원을 드리고 구두 수선 닦는 걸로 5,000원을 더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한 20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인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옛날에 생각도 나고 어렵게 성장했던 그 생각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또 이기적인 욕심도 제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도 지금 제가 이제 장학사가 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어렵게 성장한 그 부분도 또 누군가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고와 감수성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자꾸 제 자랑 같은데 이거는 이론도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고아를 통해 배워야 한다, 성장하자. OX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고개를 좀 가우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동안 제가 얘기를 했죠. 한 달 전에 어느 단체에 특강이 있어서 갔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배워야 한다, 고아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특강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배워야 한다는 가치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뭘 배워야 하느냐,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또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서로 베푸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누구나 같이 어떻게 성장하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아를 통해서 배워라,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배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동의하시고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제 말이 맞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정했습니다. 위탁 가정입니다. 세바시 인기 강연이라고 밑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분께서 위탁 가정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돌보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정작 사랑만 배웠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배우겠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잖아요. 아이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이들이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의 또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겠죠. 사랑을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호아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눈을 감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살았다라고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이들에게 연빙관을 초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며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게 참 많다. 제가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외람되지만 대통령보다 더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먼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가 철학적으로 어떤 고상한 단어를 쓰지 못하겠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워야 한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프로가 어떤 프로죠?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가족 간의 브라이티 같은데, 이 프로를 제가 유독 자주 봅니다. 보면서 제가 체육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재미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불편함도 가집니다. 이게 바로 국가대표 DNA, 부모님의 체격 DNA, 마치 한 몸인 듯 완벽호. 부모님들이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이 프로를 볼 때 어떻게 과연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럼 과연 이 불호가 예능으로서 적격한 것인지, 아니면 앞글자에 적는 거죠. 이 불호는 15세 이상 이런 게 아니라, 이 불호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없는 부모 분리된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함, 뭐 그렇게 적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더 대박입니다. 이러한 미디어에서 불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라떼 부모, 그리고 아빠와 함께 떠나는 여행, 어른들이 자주 보는 동치미,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 프로도 저도 자주 봐요. 성인인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자신들의 자식 새끼로 바라보면서 좀 걱정하는 이 프로 보면서, 나는 부모가 없는데 그렇게 불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잘못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불호를 안 보면 안 돼?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불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불호들이. DNA 싱어, 이제 유명한 가수와 동생이나 뭐 사촌 동생이나 나와서 그 DNA 서로 이제 혈연 중심의 어떤 유전이 어떤 재능에도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 전현무 씨가 뭐 이렇게 사회 봤던 부모 성적표, 동상 이몽,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런 프로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평가 이거를 볼 때,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어릴 때 또 이별을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바라볼 때, 아직까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제가 표정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외쳐야 합니다. 오늘 특강 듣고 그냥 이렇게 뭐 교육의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특강으로 들었다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의 왼쪽인데, PPT 보면 고아를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악인이나 악력, 범죄자, 야망, 복수파, 동정의 대상, 비현실적인 긍정. 이거는 그냥 그 구속감입니다, 이 작가님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드라마에서 고아 새끼 주제에 족보도 없는 놈이라고, 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놈, 이렇게 대사를 했습니다. 반대로 한 드라마에서,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죄송하지만, 장애인 새끼, 장애인 주제 이런 말 쓰면 그 방송국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이들을 위해서 떠들어 주지 않느냐. 당연히 고아들은 나쁘게 비춰져야 한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만큼 드라마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고아였다, 알고 보니 보육원 출신이었다. 최근 어떤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네. 한 번에 어떤 이 특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왜 사회에서 고아를 부정적으로만,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알려줘야 되겠죠. 네, 누구나 다 사람은 장단점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코로나가 2020년인가요? 보육원에 기약 없는 코호트 격리, 이거 차별이잖아요. 교사들도 휴가도 못 가고 보육원 아이들만 코호트 격리 당해가지고 사실 기분 나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육원에 있는 것도 외롭고 짜증나는데 코호트 격리까지 받아야 돼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아이들 만나러 가거든요. 동생들이죠, 후배들이고.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니까. 이거는 완전 차별이잖아요. 아닙니다. 뭐 단체에 있으니까 걔네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감정을 억누르고 정말 이제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말만 하려고 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짜증나서 그냥 한숨만 내쉬고 마음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보호시설 차량 표지판 의무화가 됐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됐는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그 차를 노란색으로 해라, 선생님들이 같이 타야 된다,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2021년 2월 17일에 개정되어서 국회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 바꿀 수 없냐, 아이들이 그 버스를, 아니 공구차를 타고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제 때도 그랬습니다. 공구차에서 우르르 내리면 쟤네들 다 보육원에 산다 애들이 놀리고 탑승 거부하는데, 이거 보육원 차량은 그냥 하면 안 되냐. 안 된답니다. 다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다자녀인 사람들도 다 노란 차로 해라. 저도 자녀가 3명인데 제 차부터 노란 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뭐랄까 너무 이렇게 전체주의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말 표현이 잘 모르겠지만 관리하기 편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져서 보육원도 그쪽으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방임 넘어서 경사적 학대까지 당하는 보호 대상 아동.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면 부모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면접 교섭권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당연히 의무 고용인데 3.6% 상향된다는 말이 있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 보육원에 퇴소한 아이들, 자립 준비 청년들도 1%만 의무 고용을 해줘야 한다.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함께 동참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 좋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2021년 6월 30일에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인권정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육원 나오면 기초생활수급비 40%, 대학 진학률 52%, 월 평균이 123만 원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 지원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업 지원해라, 이런 권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로 인하여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호받을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계속 저어야 되듯이 계속 좋은 기사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견 나누기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2개 정도, 일반 가정 아니면 뭐 정상 가정, 뭐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참 부모님 2분이 있어야지만 뭐 정상 가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곧 있으면 이제 그 설이 되는데, 가족이 누구냐, 가족, 부모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부모보다 중요한 것은 식구다. 부모, 자신을 낳아준 친생 부모보다는 함께 살아가면서 추억을 나누고 함께 그 인생을 논하고 같이 살아가는, 즉 이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보다는 가족과 식구가 중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버려졌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지켜졌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베이비 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된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인해서 지켜진 아동들이다. 절대로 버려진 아동이라고 말을 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게 대면으로 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하겠는데, 여러분, 예, 저는 이번에 불러줄 줄 알았는데 설 전이고 저도 바빠서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요, 흔히들 관심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고아동들에게 엄마 보고 싶니? 이런 말도 뭐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는 왜 같은 옷 입고 다니냐, 뭐 그런 말도 쓰고, 아니면 또 입양 간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끔 보육원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은 친생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 만나면 진짜 아빠냐 가짜 아빠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뭐 흔히들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사라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지켜졌고 발견된 아이들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거기서 그치면 뭐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와 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보호아동에게 학교 교육이란 어떤 것이냐, 보육원과 가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보육원에 있으면 선배들로부터 너무 많은 이제 행동과 어떤 말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온전한 부모상을 잘 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부모로서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세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아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단히 열심히 그냥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력 격차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예, 학력 격차가 당연히 일어나고 선생님들의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학력 격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적인 뭐 피가 말리는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기대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잘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단정 짓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이 보호아동에게 한 차별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글자에 학교 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이거는 졸업사진인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전데 동네가 다 있습니다. 교동, 삼락동, 문당동 다 있는데 동네별로 10명씩 있는데, 우리는 저희가 속한 곳은 교동인데 교동 아이들은 따로 찍고 학교 마을이라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7명이 같이 찍었어요.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흥분해 주셔야 되는데, 야,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너무 무지했죠. 한 3, 4년 전에 이러한 한국고아사랑협회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아이들에 대한 차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졸업장을 보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이 사회와 어떤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런 일이 학교에 있다. 교장 선생님 잘못하면 큰일 징계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징계받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노력하면 좀 학교가 시끄러울
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차별받아야 된다. 이게 배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장애인 정책이나 용어에서 베리어플이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쓰시는데 아이들에 대한 장벽을 딱 치는 겁니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외면. 외면이라는 것은 그 궁극적인 주체가 있잖아요. 그 내가 이 아이들을 외면하겠다. 이거는 배려가 아니고 외면이고 차별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회에 나왔습니다. 사회에 나왔는데 어떤 그 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적었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가난을 증명해야 되겠죠.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학교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헤어져 부모님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적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민간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사진을 찍고 홍보하고 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 협회에서도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저희는 일절 사진을 현재 찍은 적이 없고 그냥 감사의 글, 카톡 글로 1년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네. 장학 정서도 안 줍니다. 그냥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장학금을 주는데 이게 옳은 것이 저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 입장에서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원서를 쓰는 자체가 좀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편견도 있고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집을 구할 때 보면 부모가 없다고 이제 계약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되고 외교관이 되고 5급 공무원이 되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들 잘 키웠네. 그러면 부모님이 없는 저는 누가 과연 저를 키워주신 건가요? 물론 후원자님들하고 보육사님들이 키워주셨지만 참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말을 들으면 좀 짜증도 나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주변에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가 경찰서에 부모님을 찾으러 4, 5년 전에 갔습니다. 갔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왜 찾으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실종아동법에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찾으려고 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경찰관으로서 그냥 직무유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파출소에 갔는데 경찰서 가라 그러고, 경찰서 갔더니 다시 파출소 가라 그러고, 이 사람은 뭐라 가라. 이거 제가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학생부장이었는데 얼굴과 이름이 다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도 안 이루어지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른이 돼서도 처한 현실입니다. 과연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대학에 가서 친구들, 교수님들에게 제가 보육원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어떤 교수님이 그래 장학금을 그래 힘들면 말을 해라, 그렇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얘기했더니 더 오히려 뭐 옆에서 뭘 사주고 손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더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겠지만 성인이 된 저도 요즘에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뭐랄까 인권 침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인권 침해라고. 아무튼 제가 좀 뭐랄까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 있고 기분은 사실 좀 너무 나빴습니다. 보호아동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 없는 사람 손들어. 지금 이런 사람 없겠지만 선생님들 중에 저는 거의 십몇 년을
학교도 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없는 사람, 엄마 없는 사람 오른손, 아빠 없는 사람 왼손. 두 번째는 부모님 엄마하고 소감 적어냈어요. 부모님 없는 사람들은 이 숙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흔히들 또 옛날 고등학교 때 자기 말 역사 선생님이 말이 자주 했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안 계십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운동회 때 부모님과 달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편지 써왔어요. 보호자에게 편지 써왔어요. 양육자에게 편지 써왔어요. 이런 말이 어땠을까? 이건 이제 마인드맵 비슷한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아에 대해서 지켜진 아동이고 특별한 아동이고 맡겨진 아동, 발견된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받을 권리나 정당하게 일할 권리나 존중받을 권리, 무엇보다 행복할 권리를 우리가 같이 힘써서 노력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특혜가 아니고요,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최근에 이틀 전에 국민통합위원장, 정확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리 준비 청년들과 함께 그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아동들을 아동을 아우러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관심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 보호 아동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공정한 출발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4,000명.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손들어 보십시오. 교수님이 오늘 이거 학점 나가죠? 여러분, 학점 안 나갑니까? 교수님 학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강이라 큰 의미는 없겠네요. 4,000명은 한 해 발생되는 보호아동 수입니다. 좀 놀라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0명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사회라도 1%의 장애인은 어떤 사회라도 3% 생기고, 3%인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 잘 모르겠네요. 300만 명이니까 10% 현재. 그리고 어떤 보호아동은 1% 생긴다고 하고요. 2,500명은 뭐냐면 이제 보육원 나오는 퇴소생들입니다. 그렇다면 1,500명은 어디 갔느냐? 중도 퇴소, 도망가거나 가출, 아니면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략적인 평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호아동은, 모든 아동은 땡땡에서 자라야 한다. 땡땡은 두 글자죠. 가정입니다, 가정. 그 열받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보고 누가 제가 이제 책을 써서 드릴 때 보면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드립니다. 이 문구를 쓰려고 하고 어디에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냐, 누군가는 보육원에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똑똑한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속으로 네가 그 보육원 가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육원에서는 왜 땡땡을 잊으라 하는가? 부모님을 잊으라 하는가?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을 찾으려면 더 아이가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좀 찾아주든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누군가를 연결해 주든가,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보호아동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권리를 찾아주고요,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보호아동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에 위탁하고 보육원을 후원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실천해보시고요. 보호아동을 지켜주는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끝입니다. 보호아동은요,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일원이고, 아이들이 존중받아야 세상이 바뀐다. 우리 모두 보호아동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지금 질의 시간 있고 또 질문 있는 것들은 뭐 유튜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